반갑습니다. 지안에듀에서 우편과 예금을 강의하고 있는 우정호입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의 시대, 그 코로나 이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실강생들이 대부분이고 인강생들보다 실강생이 더 많았어요. 지안 같은 데가. 근데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그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이제 실강생보다도 숨어있는 인강생들이 10배 이상, 10배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강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우편 예금 강의 중에 이제 첫 번째 그 우편 올인원 강의를 갖다 들어갑니다. 혹시 작년에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우편이 커리큘럼이 작년에 이렇게 됐어요. 우편 기초 강의가 진행이 먼저 됐고 있죠. 한 달 정도 진행되는 한 10강 내외의 기초 강의가 먼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인원 강의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그리고 기타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 요렇게 이제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올해는 우편도 그렇고 예금도 그렇고 커리를 갖다 이제 작년에 학생들의 피드백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그 작년에 이제 수강생들 반응을 보면 우편은 기초 강의를 안 들어도 그냥 올인원만 들어도 나 처음 듣는데 처음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학생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우편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제 우편 같은 경우는 지금 강의를 있죠. 그 올인원이 그 기초 강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바로 올인원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제 기초 강의가 필요하다면 작년에 찍어놓은 강의 있죠. 그거를 갖다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보셔도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올인원만 집중해서 따라오시면은 이 강의 자체가 시작이고 끝이고 완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우편은 올인원을 기초가 없이 올인원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 요게 이제 작년이랑 커리상 이제 바뀐 이제 첫 번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바뀐 내용은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계리직 시험이 발표가 12월 말 거의 마지막 주에 나요. 마지막 주에 공무원들이 일을 미루다가 그 내년 인사와 관련된 공무원이 이제 뽑는 것과 관련된 발표를 연말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 딱 기한 맞춰가지고 대부분 우본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 2025년도 교환들이 나오고 그 교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해 강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2024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올인원 강의 같은 경우는 2024년 올인원 강의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제 교환이 나오고 한 2월 정도부터 한 3월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편이나 예금 이런 강의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하면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우편도 그렇고 예금도 그렇고 과목을 절반으로 싹 가를 거예요. 절반으로. 우편 같은 경우는 국내 우편이 전반부고 후반부가 국제 우편입니다. 그래서 국내 우편 같은 경우를 먼저 연말에 있지 않습니까? 올인원 강의를 갖다 절반을 갖다 진행을 시킬 거예요. 국내 우편에서는 내용이 크게 안 바뀌거든요. 연말에 가서 조금씩 내용이 수정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우편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바뀌는 부분들이 없어요.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많이는 안 바뀌겠지만 일부 바뀌게 되면 이거는 교환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있죠. 그 내용으로 갖다 반영해가지고 반영한 특강을 갖다 1시간짜리 촬영을 하면 1시간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반의 강의, 보통은 교환이 나오고 진행이 되는 진도의 절반을 갖다가 올해 끝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 가서는 있지 않습니까? 널널하게 진도를 나갈 수 있어요. 널널하게. 그 다음에 이제 예금도 비슷해요. 예금은 학생들이 우예보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학생입니다. 까다로워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예금이 우편 보험에 비해서 학생들 평균이 있죠. 전체 학생들 평균이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우편이나 보험 같은 경우는 만점자들도 꽤 많아요. 만점자들도 꽤 많은데 예금 만점자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법령에 그 만점 방지용 문제 하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학생들이 조금 어렵다고 평가를 하고 학생들 차이가 한 15에서 10점 정도까지 평균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예금은 있지 않습니까? 우편이나 보험이랑 다르게 있죠. 문구가 그대로 나오기보다는 어떤 예금과 관련해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고 그 내용으로 갖다 표현을 조금 바꿔서 있죠. 약간 응용해서 시험 문제를 갖다 구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는 문구들이 나와요. 없는 문구들이.
보험이라든지 우편은 딱 교과서에 있는 문구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대로 나오는데 예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간의 응용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금을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 실제로 예금이라는 과목 아래 있죠. 과목 아래 다양한 지식들이, 다양한 배경 지식들이 섞여 있어요. 법도 섞여 있고, 경제도 섞여 있고, 금융도 섞여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배경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예금에서 이제 되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현명한 학생들은 이런 배경 지식이 없어도 힘들어하지 않고 3개월, 2개월, 1개월, 6개월 만에 실제로 합격을 하고 예금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학생이랑 현명하게 접근하는 학생이랑 뭐가 차이가 나냐면 배경 지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배경 지식 중에 시험에서 알아야 되는 필요한 배경 지식이 있고 필요 없는 배경 지식이 있어요. 현명한 학생들은 그걸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눈치 없는 학생들은 이걸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배경 지식을 다 챙겨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 6개월 단기 합격이 안 됩니다. 이번에 그 재수강생들 중에서도 단기 합격, 6개월 정도의 단기 합격한 사람들이 거의 한 3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실제로 진짜로 6개월, 1월부터 시작해서 아예 노베이스로 1월부터 시작해서 어떤 학생은 3개월 만에 합격한 학생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다가 나오면서 이렇게 시작했는가 그래가지고 그런 학생들이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예금이 실제로 되게 광범위한 배경을 갖다 가지고 있는 과목인데 그 학생들은 제가 공부하는 걸 자세히는 안 봤지만 배경 지식 같은 거 대부분 무시했어요. 배경 지식 중에 시험에 꼭 필요한 배경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이제 챙겨 가시고 있죠. 나머지는 그냥 예금이라는 과목 자체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못하는 학생들은 예금이 어렵다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약간 이제 내용 자체도 변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근데 눈치 없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공부할 때 보면 이제 카페라든지 저한테 이제 학생들이 예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할 때 정말 아니 저런 거를 왜 관심을 가지지? 저런 걸 왜 궁금해하지? 하는 경제학적 지식, 막 금융 지식 있잖아요. 전문 지식들. 이런 것들을 막 질문하고 학생들끼리 막 토론하는 학생들 많아요. 그런 학생들은 절대 단기 합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예금은 눈치 없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우편처럼 올인원만 진행하기는 좀 어려워요. 작년 피드백도 올인원 들으면은 한 절반 정도 학생들은 눈치 빠르고 뭐가 중요한지 구별할 줄 아는 학생들은 십담에서 잘 따라와요. 근데 한 절반 정도 학생들은 예금이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초 강의를 갖다 들어야지 뭔 말인지 좀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가지고 이제 올해 예금은 기초를 갖다 원래 넣으려고 하다가 좀 진행 방식을 갖다가 올해 처음으로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인원 중심으로 강의를 갖다 진행하되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강의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월요일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다음 강의가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금 올인원 강의를 갖다가 3에서 4시간 정도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여기 이제 일주일간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학생들한테 거기에 대한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들 질문을 받을 거예요. 질문을. 그러면 이제 그 질문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정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내가 좀 더 쉽게 가르쳐야 되겠다 부분들도 나오고, 아니 이런 질문을 왜 하지? 이런 질문을 안 해야지 되는데 하는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질문들을 갖다가 제가 취합을 해가지고 있죠. 다음 주 강의를 갖다 시작할 때 첫 시간에 1시간을 갖다 배당을 해가지고 그 질문들을 갖다가 이제 그 주제별로 해가지고 혹은 이제 전체와 관련된 거는 전체별로 해가지고 그 질문과 관련된 있죠. 보강을 갖다가 먼저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를 갖다 이제 이어서 나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요. 기초 강의보다는 학생들이 실제로 들었을 때 약간 이제 눈치 없는 학생이라든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이 올인원을 갖다 듣고 있죠. 그 추가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 질문사항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보충해주는 보강을 갖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초 강의 대신 이 보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약간 이제 감이 좋은 학생들은 솔직히 보강을 안 들어도 돼요. 그 보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찾아서 들을 수 있도록 보강에 이제는 질문 목차도 이렇게 짜드리겠습니다. PDF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나 전혀 관심이 없어. 얘만 관심이 있어. 그러면 이제 얘만 이제 딱 가서 이제 찾아서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원래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안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눈치 없는 학생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 학생들을 갖다 위해서 이제 예금은 기초강의는 없애고, 그러니까 우편도 결국엔 기초강의가 없어지고, 예금도 기초강의가 없어지고, 우편은 그냥 올인원으로 대부분, 뭐 올인원 어렵다는 학생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올인원으로 들어가고, 예금은 이제 올인원에서 그리고 이제 보강을 갖다 추구하는 형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예금은 우편보다 조금 더 시간이 이제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연말까지 있죠. 올 연말까지 예금도 전반부로 갖다 이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작년 같은 경우는 올인원을 시험 발표하고 나서 연초부터 한 2월 달 정도부터 해가지고 강의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시험을 갖다 대비해서 우편과 예금의 전반부로 갖다 강의를 갖다 먼저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교환에서 수정사항이 있다면 예금도 우편도 한 1시간이면 충분할 거예요. 1시간짜리 특강이나 보강 있죠. 보강을 통해서 수정된 부분만 제가 딱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갔다가 이제 내년 이제 교환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해서 여러분이 더 빠르게 이제 그 공부를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품이 전부 뒤쪽에 몰려 있거든요. 상품 쪽이 실제로 수정이 많이 돼요. 그 전반부는 기본적인 그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라 수정되는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자, 우편과 예금 이제 진행을 갖다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는 분 없으세요? 제가 설명을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네. 네?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어요. 동영상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찾아오셔서 들으셔도 되고,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동영상으로 같이 병행해서 강의를 갖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추가로 질문 없으시죠? 있으세요? 없으면 이제 네. 예금 수업은 언제쯤 시작하나요? 예금은 한 10월 중순쯤 있죠. 10월 중순쯤 시작해가지고 연말에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원칙이나 수요일? 월요일 날, 똑같은 월요일 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대에. 근데 만약에 이제 시간이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조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학원이랑 한번 얘기해보고 조정이 이루어질 거고, 일단은 이제 이 월요일에 진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편이 예금 같이.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내년으로 돌아가면 그쵸.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가도 일주일에 굳이 2번 수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지금 미리 진도를 갖다가 거의 절반씩 빼놨기 때문에 내년에 진도를 갖다 아주 여유 있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유 있게. 예. 일단 이제 월요일 저녁으로 수업 시간은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이제 학원 사정이라든지 제 그 강의 일정상 사정이 있으면 이게 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실강이랑 겹치지는 않을 거고 있죠. 다른 실강 강의들을 이제 피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편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편의 정석은 제 이제 기본 교재 이름이 이제 우편의 정석이에요. 우편의 정석. 요게 실제로 이제 우본 교환을 보신 분들은 우본 교환이랑 상당히 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데 실제로 내용은 똑같아요. 제 교재 보고 우편 교환 다시 볼 필요 없어요. 다시 볼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는 예금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좀 쓸데없는 얘기들 좀 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영 불안하면은 예금의 정석 보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이르면 시간 나고 심심하면 이제 교환을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정석 시리즈가 좀 더 이제 교환에 충실하게, 교환에 나와 있는 법령도 뒷부분에 이제 부록으로 이제 덧붙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정석만 이제 열심히 보시면은 이제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 정석이랑 같이 세트로 나가는 게 이제 문제집 시리즈가 실록이에요. 우편 실록, 예금 실록, 뭐 이렇게 실록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실록 시리즈가 이제 문제집 시리즈고요. 이번에 이제 우편이고 예금이고 뭐 제가 이제 보험 문제집도 내거든요. 보험이고 전부 다 이제 실제로 이제 적중률이 제가 이제 문제집에 냈던 선지들이 있죠. 선지들이 실제 문제로 나온 게
우편 같은 경우는 거의 84%인가 이 정도가 되고 있죠. 예금 보험도 한 75% 정도 있죠. 75% 정도 그 예상 문제라든지 여기 선지화됐던 거 있죠. 그것들이 거의 그대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뭐 한 15%, 25% 정도는 그럼 놓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수업 내용이라든지 이제 그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 그 문제집의 어떤 맥락이라든지 이런 거를 쫓아간 분들은 충분히 이제 만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시험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예보 이렇게 만점자들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올해. 그것도 이제 단기간에. 그리고 이제 올해 시험이 약간 이제 쉬워졌거든요. 약간 기존에 비해서 좀 쉽게 나왔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올해 면접도 많이 바뀌었어요. 면접도 쉬워졌어요. 면접도 쉬워지고 그 필기시험도 쉬워졌어요. 그 이유가 그 원래는 우본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시험을 갖다 출제했어요. 근데 올해부터 인사혁신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인사혁신처에서 그 계리직 시험을 갖다 담당하기 시작했어요. 그 제가 봤을 때 요 두 개 시험이 갑자기 성향이 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출제하는 기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약간 난이도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계리직 시험 난이도에 비하면 약간 떨어졌어요. 근데 기존의 인사혁신서에서 내던 공무원 시험의 난이도를 갖다 고려한다면 합격점이 80점 초중반에서 형성되는 거는 이거는 난이도 조정을 상당히 잘한 거예요.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이 그 정도에서 합격권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또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번 면접이 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계리직 면접이 엄청 특이했어요. 계리직 면접의 주요 주제, 당락을 결정하는 질문들이 뭐였냐면 우정사업본부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우정사업본부의 사업과 관련된 있지 않습니까? 수익성과 공익성, 새로운 사업을 제안해 보십시오. 우체국의 그 사업의 이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들이 그 계리직 시험 면접에서만 나오는 되게 특이한 질문이었거든요. 일반 공무원 면접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리직 면접이 어려웠는데 올해 면접에서는 그런 질문들이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 면접들이 있죠. 면접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출제 기간이 바뀌면서 면접도 인사혁신서 스타일로 면접이 형성이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기출 문제가 좀 쉬워진 것도 이게 인사혁신서 스타일로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이제 시험이 다시 있다면 다시 있을 확률은 거의 90% 이상이 돼요. 이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난이도가 제가 봤을 때는 인사혁신서가 주관한다면 지금과 비슷한 확률로 출제될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이 결코 이제 그냥 나쁜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쉽지만 되게 기본에 충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문제가 딱 이제 정석적으로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성향들, 딱 공무원 스타일이에요. 이런 성향들이 이제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유지되면서 약간 난이도가 이제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시험이 이제 기준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갖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우편과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편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총론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보통 이제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그 과목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 총론이란 파트에서 다루죠. 그게 이제 우편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제 그쵸. 우편이란 파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총론 이외에 우편물의 접수, 그리고 이제 부가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 그리고 변경과 반환 청구, 그리고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요금 관련 사항, 그리고 우편 물류, 이런 내용들을 갖다 이제 국내 우편에서 다루는 겁니다. 국내 우편. 우편이 이제 크게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는 먼저 이제 국내 우편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국내 우편. 요게 이제 우편의 이제 전반부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국내 우편에서 먼저 우편의 전반적인 시스템과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기본으로 갖다 확실하게 다져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국제 우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국제 우편 특유의 특이성들이 있어요. 국내 우편과는 차별화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구별해서 또 정리하게 될 거예요. 이 구별 작업을 갖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 국내 우편이라는 기본이 잘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이제 공부하게 될 이 국내우편이 우편의 이제 기본이라 생각하고 있죠. 이 국내우편을 갖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해하고 여러분 걸로 이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 국내우편이 이제 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내용들이 이제 자세히 보면 있죠.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 거예요. 두 파트로. 국내우편 안에서도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요. 자, 먼저 이제 요 전반부가 요런 애들인데, 요런 애들은 뭐냐면, 우편물을 갖다 접수함에 있어서, 우리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갖다 접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접수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 우편물 접수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이제 우편물을 갖다 접수할 때 있죠. 그냥 깡으로 일반 우편물로 일반적인 서비스로만 접수할 수도 있지만 거기다가 여러 가지 등기라든지 내용 증명이라든지 특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과되는 서비스, 물론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용을 더 지불하고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들을 달아서 있죠. 달아서 우편물을 갖다 또 접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을 갖다 접수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우편 사업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제 우리가 근대적 우편이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죠. 해방 이후에 우리가 그걸 독자적으로 이제 발전시켜 가거든요. 그러면서 새롭게 현대 와가지고 새롭게 등장한 우편 서비스,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있지 않습니까? 전자우편이라든지 뭐 우체국 쇼핑이라든지 새로운 우체국 서비스들이 막 등장을 했어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반부에서 다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다 고려해가지고 우편물을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을 갖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보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 그게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변경과 반환. 우편물을 보냈는데 그 우편물을 갖다가 뭔가 좀 잘못 보낸 것 같아. 그러니까 주소를 잘못 적는다든지 뭐 이런 거. 혹은 이제 내가 보낼 이유가 없어져 가지고 우편물을 갖다 되돌려 주세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주소나 성명 바꾸거나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을 갖다 보냈는데 그 우편물에 뭔가 사고가 생긴 거예요. 사고가 생겨가지고 손해배상을 받거나 혹은 이제 손실보상을 받거나 우편물을 보낸 사람들에게 보상이나 배상을 갖다 해주는 그것과 관련된 절차들. 요게 이제 사전에 우편물 접수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요 파트는 있지 않습니까? 사후에 우편물을 갖다 접수한 이후에 생기는 일, 비하인드 스토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파트는 그냥 이제 그 우편과 관련된 이제 전반적인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이 별로 안 중요한가 보다 하면 생각할 수 있는데 요 두 개 파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출제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편 물류 파트. 우편 물류 파트는 우편물이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접수해가지고 어떻게 배달되는가 하는 그 시스템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시스템을. 접수국에서 접수해서 접수국을 관할하는 집중국으로 우편물이 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달국을 관할하는 집중국으로 우편물이 대량으로 배달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각 지역의 배달국으로 우편물이 배달이 돼서 각 집에 이제 배달이 됩니다. 지금 이제 처음 들으니까 되게 낯서실 건데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 우리 수업하면서 한 20번, 50번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과 이 설명을 갖다가 그런 내용들을 갖다 다루는 게 바로 이제 우편 물류라고 보시면 돼요. 우편 물류가 원래 이제 교재에 좀 되게 부실하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빠진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이 24년도에 대거 보완이 되고 있죠. 지금은 아주 충실하게 우체국 이제 내부 직원들이 교육받는 수준으로 있지 않습니까?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트. 여기서 이제 문제 많이 출제되면 한 4문제 정도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우편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완벽하게 머릿속에 이제 자리를 갖다 잡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요금, 돈은 항상 중요하죠. 우체국에도 이제 우리가 서비스 제공할 때 공짜로 제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요금과 관련된 요금을 갖다 납부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요금을 갖다 이제 감액해 주는, 깎아주는 방식이라든지 그 요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것도 이제 부가적인 요소지만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시험에서 매번 몇 문제씩 이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내 우편이 총론을 기본으로 해서 전반부 접수와 그 접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가 서비스, 그리고 이제 접수하는 데서 새로운 우편 서비스도 접수를 받아요. 새로운 우편 서비스.
그리고 이제 접수받은 다음에 사후적으로 생길 수 있는 변경과 반환 청구, 손해배상, 손실보상.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파트이지만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두 가지 이제 배경 지식이 되는 우편 물류 그리고 요금 관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 우편과 관련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략 이제 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죠. 요거 빼고 8문제 정도. 그리고 우편 물류에서 한 4문제 정도. 그리고 이제 국제 우편에서 한 8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20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이제 전반부에는 우편 물류는 안 나갈 거예요. 우편 물류를 빼고 국제 우편이랑 우편 물류랑 합하면 이게 또 절반 정도 진도가 돼요. 요거로 갖다가 이제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발표가 나면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이번 달에는 이제 요까지, 요금 관련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내 우편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총론 들어가겠습니다. 총론. 자, 총론에 이제 우리가 그 우편과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이제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죠. 기본적인 지식들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중에서도 이제 기초가 되는 지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우편이란 과목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이란 단어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이게 막 중요하고 시험에 출제될 포인트가 많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편의 의의. 우편의 의의는 여러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자, 두 가지만 확실히 구별해 주시면 돼요. 우편의 의의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 두 가지만 여러분 확실히 구별해 주시면 혹시라도 여기서 출제가 된다면 맞히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좀 쉬운 내용이라서 출제하기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 좁은 의미 보세요. 자, 우정사업본부, 우적사업본부. 우리 앞으로 이제 우본이라 해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이건 한 수백 번 얘기할 거예요. 수백 번. 이 우본은 뭐냐면은, 자, 우편과 관련된 사업을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어요.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뭐 정보통신부인가 이렇게 이름 긴데 그냥 과기부라고 부를게요. 과기부라는 정부 부처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과기부에서는 과학과 기술도 다루고 우편도 다루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다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기부 산하에 있죠. 산하에 우편과 관련된 그 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갖다 독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본입니다. 우본. 과기부 밑에 있는 거죠. 과기부 밑에. 그 이제 총괄은 얘가 하는 건데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우정사업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우본에서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우본이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있죠.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 요게 이제 좁은 의미에 좁게 정의했을 때 우편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의미는 우편 관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얘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편의 의미랑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여기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요 두 개를 교차해서 내는 거예요. 자, 좁은 의미는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넓은 의미는 우편관서라고 되어 있어요. 솔직히 이 우편관서가 뭐를 의미하는지는 시험에서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 두 개를 교차해서는 오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우편관서가 우정사업본부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뭐 별정직이라든지, 별정 우체국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요런 부분도 우편관서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좀 넓은 범위예요. 그래서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우본, 넓은 의미에서는 우편관서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요 두 개를 바꾸면 오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가, 자,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게 바로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랑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 실제로 우본에서 그 우편 업무에서 물건을 보내는 거 말고 팩스도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전자우편 같은 것도 해주고,
그 물건을 보내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서비스들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넓은 의미로 그 우편을 갖다가 정의를 했을 때는 이런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추가적인 업무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요런 것들이 이제 바꿔서 오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의 의미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이제 교과서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 동그라미 2번에 우편은 뭐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쓸데없는 교장선 말씀이고요.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것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화 될 수 있는 문구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한다. 요거는 시험 문제화 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무슨 말이냐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편 서비스가 가격이 되게 비싸요. 시장 경제 논리에 충실해가지고, 자, 부자들만 쓸 수 있도록 우편물을 갖다 하나 보내는데 막 몇만 원씩 하는 거예요. 몇십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서민들은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현상을 갖다 막기 위해서 국가 자체가 이 우편 업무를 갖다 막고, 누구나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230원 한 400원 정도면 있지 않습니까? 우편물을 갖다가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 지금 많이 올랐죠. 430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이 한 그 정도면 우편물을 갖다 부담 없이 우편 서비스를 갖다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보편적 우편 서비스입니다. 누구나 이 우편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이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에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 우편이라는 서비스가 처음에 이제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사람들끼리,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 소식을 갖다 주고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하고 싶어 하고, 하지만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을 못한 사람들이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우편 서비스는, 자, 특정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돼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적인 기관에서 이런 서비스를 갖다 이제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편 서비스라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은 있죠. 서신이나 물건 등을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전기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통신과 구별된다. 그러니까 전화라든지 팩스와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편은. 실체를 전달해야 된다. 전화라는 팩스 같은 경우는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자, 요런 부분들이 이제 우편을 정의함에 있어서 다른 분야와 우편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우편이 문구 그대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구를 갖다 달달달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문장마다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만 확실히 잡아서 여러분이 이제 구별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도 이제 포인트 두 가지만 이제 구별하면 혹시 바꿔서 나오더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편의 의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사업의 특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편 사업은 정부 기업 예산법에 따라 정부 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자, 그 우본에서 이제 그 우정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게 되는데, 그 우본이 정부 기업이라는 거예요. 정부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정사업본부가. 이 정부 기업이라는 단어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은, 자,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성도 가지고 있고, 사기업이 추구하는 있죠. 수익성도 추구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진 사업이 바로 우편 사업이고 우정사업본부라는 겁니다. 먼저 이제 정부적인 성격 있죠. 공공적인 측면은 어떤 측면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이 국가 공무원입니다. 국가 공무원. 만약에 사기업이라면 있죠. 여러분,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직원들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민간인이요? 민간인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체국에서 이 우편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국가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편 사업이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갖다 제공해야 되는 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부 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집배원도 그렇고 합격해서 계리직으로 근무하게 될 여러분도 그렇고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전반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 제약이 많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기업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전반을 법령으로 정할까요? 정하지 않을까요?
사기업에서는 뭘 하든 상관없죠. 그러니까 법령이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얘는 정부기업, 공공적 사업을 갖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애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상 제약도 왜 그런지 아시겠죠? 얘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격 너무 많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서민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제약들을 갖다 가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죠. 우편 사업을 갖다 민영화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가격이 2배, 3배가 막심하게는 한 10배까지도 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제약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애우는 게 아니라, 그 우편 사업이 정부적 성격,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났을 때는 다른 회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돈을 좀 많이 벌면, 우본에서 돈을 많이 벌면 국가에 지원해 주기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적자가 났으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라는 단어 때문에, 정부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적 측면도 있습니다. 우편 사업은 있죠. 경영 합리성과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독립재산제를 채택한다. 이거는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뻗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우편 사업을 꼭 그 우체국에서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비슷한 회사들 많죠. 택배회사 이런 것들, CJ 택배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그런 민간 기업에 맡기면 걔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우편 사업을 갖다 국가에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있지 않습니까? 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우체국이 하는 실제적인 내용들을 갖다 하는 업무들을 보면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랑 비슷한 측면도 되게 많아요. 수익성을 추구하고 결국엔 장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업적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의 합리성과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내용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독립재산제를 선택하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 특별회계와 독립재산제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그냥 이제 우체국이 특별회계고 독립재산제다. 요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이 맞다 틀렸다. 이게 만약에 이제 오답으로 나오면 일반 회계가 나올 거예요. 일반 회계 X. 일반 회계는 뭐냐면 정부 조직이 일반적으로 일반 회계라는 거예요. 이 일반 회계라는 거는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엄마예요, 엄마. 그리고 이 엄마가 돈을 갖다가 전부 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도 얼마 나눠주고, 외교부에도 얼마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과기부에도 얼마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 용돈을 받아서 각 애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일반 회계예요. 정부 조직들은 원래 일반 회계로 있지 않습니까? 요 엄마한테 종속이 돼가지고 용돈을 받아 쓰는 있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애가 독립을 해가지고 있죠. 딴 살림을 갖다 차린 거예요. 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용돈을 받지 않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이게 특별회계라는 거예요. 특별회계. 그런데 이 특별회계는 민간에서 있죠. 일반적인 회사에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쓰는 거랑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좀 다른 측면이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얘가 돈이 부족하면은 엄마한테 받아 쓸 수도 있어요. 엄마 나 이번 달 용돈이 생활비가 부족해 좀 보태주면 안 될까? 그 다음에 얘가 돈을 갖다 엄청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한테 또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별회계예요. 특별회계. 그게 바로 특별회계고 독립재산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체국이 이제 정부기업이고 그 정부적 요소와 기업적 요소로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걸 갖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정부기업 예산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 밑줄 긋고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정부적 성격과 기업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게 정부랑 기업 들어가는 법령에 나와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막 암기하고 이러면 손해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교장선 말씀입니다. 앞에 내용으로 갖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셨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어요. 우편사업은 정부 기업으로서 공익성과 회계상의 기업성을 같이 가지고 있으므로, 자,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두 가지를 갖다 잘 조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울 필요 없죠. 너무 당연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우편이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데 암기 과목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있죠. 한 70% 정도는 그냥 너무 당연한 게 돼버려요. 이해를 하시고 반복을 하시다 보면 한 70% 정도 내용들은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해 이렇게 돼버리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포인트는 한 3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30%를 갖다가 이렇게 열심히 반복해서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제 완벽하게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갖다 이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이런 쓸데없는 내용도 교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있습니다. 가볍게만 보겠습니다. 이 우편 사업을 갖다가 클라크라는 사람이 만든 산업 분류에 의해서 분류를 하자면 1차, 2차, 3차 산업 중 3차 산업이에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궁금해요. 그럼 1차 산업과 2차 산업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1차 산업이 뭐냐, 2차 산업이 뭐냐 묻는 질문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절대 안 나와요. 그냥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우편 사업은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의하면 3차 산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1차, 2차가 아니다는 것만 여러분이 확실히 알면 됩니다. 1차는 자연물에서 생산을 갖다 하는 거고 있죠. 2차는 뭐 자연물을 가공해서 생산을 갖다 하는 거고, 3차는 이제 용역과 서비스. 근데 용역과 서비스라는 단어도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우편 사업이 3차 산업이다. 근데 이제 용역과 서비스가 전부 사람을 갖다 이용해서 그 어떤 이제 생산물을 갖다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가 높아요. 3차 산업이. 그래서 이제 우체국도 3차 산업이기 때문에, 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인건비가 사업 경영에 있어서 큰 부담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죠. 시험 문제가 실제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파트는 아직 출제된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예상 문제예요. 근데 이제 제 예상 문제가 거의 기출이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다음 중 우편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있죠. 우리나라에서만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에 구정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여러분들 이 표현뿐만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뿐만이 아니라 뭐뭐만이라는 선지가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선지화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틀릴 확률이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뭐뭐만이라는 단어가 되게 예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 문장은 틀려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시험 문제 푸는데 이게 정답이 뭔지 모르겠는데 선지 하나가 뭐뭐만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뭐뭐만 이런 어떤 되게 독선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예민한 이런 선지가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그 선지를 갖다가 틀린 걸로 고르십시오. 그러면 그게 정답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 공무원 시험의 철칙입니다. 뭐뭐 많이 들어가는 선지는 틀릴 확률이 거의 실질적으로는 80% 이상이에요. 80% 이상. 자, 그 다음에 2번 좁은 의미의 우편은, 자,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우편 구별해야 되죠. 우편 관서가 있죠.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디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편 관서가 아니라 이제 우정사업본부 우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우편은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3차 산업에 속하고 인건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어때요? 맞고. 그 다음에 우편 사업의 전반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 제약이 많지만 전반부 맞아요, 틀려? 맞죠. 공공성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적자가 났을 때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어때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엄마한테 받았을 수도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애울 필요가 없고 그냥 이해해버리면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 우리 이제 우편 이용 관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편 이용 관계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제 그 고객님이 있지 않습니까? 고객님이 우체국으로 갖다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체국에 찾아가서 우편물을 갖다 접수하고 그 접수받은 우편물을 갖다가 수신자한테 이제 배달을 갖다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 관계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제 법률 관계. 법률 관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법적 계약을 맺어야 돼요. 법이라는 단어를 뺄게요. 앞으로 이제 어떤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 앞에 법적인 계약이에요. 법적인 계약이라면 법에 의해서 구속력을 가지는 해야 되는 있지 않습니까?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계약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보험에서도 몇 번 쓰고 예금에서도 몇 번 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문 사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에요. 이 계약이라고 그 우편에서 그렇고 예금도 그렇고 그 보험에서도 그렇고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법자가 숨어 있고 있죠. 이 계약이 체결되면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는 권리가 생기고 누군가 권리가 생겼단 말은 다른 사람한테는 의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편 이용 관계라는 이제 법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편 이용 관계는 이용자가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 물적 서비스를 갖다 이용하는 관계. 돈을 내고 우편 서비스를 갖다 이용을 하는 거죠. 우편 이용자와 우편 간서간의 우편물 송달 계약. 주인공이 나왔네요. 송달 계약.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다. 자, 계약이라는 단어는 이게 있죠. 배경 지식이고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요거예요. 사법상의 계약 관계이다. 사법상의 계약 관계. 자, 이제 그 발송인 있죠. 우편물을 보내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이 자,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계약의 법적 성격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공법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사법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공법 관계는 어떤 국가라는 기관과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계약을 맺었을 때 공법 관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법 관계는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맺었을 때 사법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체국이랑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공법 관계일까요? 사법 관계일까요? 원칙에 의하면은 우체국은 공공기관이니까 공법 관계, 원칙에 의하면. 그런데 자, 통설은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통설에 의하면 사법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아니, 우체국이라는 공공기관이 개인과 계약을 맺었긴 하지만, 자,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 있죠. 어떤 공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서비스이기보다는 민간에서 우리 이제 그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체국이 어떤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개인처럼 민간 기업처럼 서비스를 갖다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둘 간의 계약은 사법관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공법관계로 해석하냐 사법관계로 해석하냐 이게 약간 의미를 가지는 게 뭐냐면은 이게 나중에 소송이 붙을 수가 있어요. 우체국에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내는데 물건이 파손되거나 이래가지고 나중에 소송이 붙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소송이 붙었을 때 공법 관계만 있죠. 사법부에서는 무조건 이제 개인이 좀 유리하도록 판단을 갖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사법관계면 4대4에서 자, 법원에서 좀 대등하게 판단을 갖다 하려고 해요. 우체국에서 지네 좀 유리하게 하려고 우편 사고라든지 소송 같은 거 붙었을 때 지네가 좀 유리한 쪽에 서려고 그 평등하게 이렇게 이제 그 소송을 갖다 하기 위해서 사법관계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공법관계로 바꾸면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붙어 있어요. 우편사업 경영주체가 국가이므로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용관계는 다소 권위적인 면이 있다. 그게 이제 우체국에서 사법관계라고 우겨가지고 사법관계로 통설이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약간 공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체국도 인정하는 거죠. 우편사업 경영의 주체가 국가이므로 공익적 성격이 있으므로 다소 권위적인.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사법관계라는 거, 요게 통설이라는 거, 나머지는 전부 이제 이해하는 측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이용 관계자, 둘 사이에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계약이 이루어지죠. 어떤 법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려면은 양방에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두 명의 당사자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그 우본이 한쪽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쪽은 발송인이요. 발송인이 우편물을 가져가지고 우체국에서 있죠. 이 우편물을 갖다 배달해 주십시오. 제가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약이 지불되는 거예요. 돈을 내고 자, 우편물을 갖다 이제 송달해 줄 것을 갖다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용 당사자가 아니라 관계자죠. 그러니까 이 관계자가 당사자보다 조금 더 폭이 넓은 개념이에요. 계약을 맺게 되죠. 계약을 맺게 되면 있죠.
얘만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생겨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수취인이에요. 수취인. 발송인이 우체국이랑 이 우편물을 이 수취인한테 배달해 주세요 하면서 계약을 맺게 되면 이 수취인은 그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이 수취인은 계약의 당사자는 아닌데 관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편이용 관계자는 발송인, 우편관서, 그 다음에 이제 수취인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환에서는 있죠. 당사자라는 단어를 갖다 안 써요. 근데 이게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요 나중에 이제 뭐 예금이라든지 보험 같은 데서도 이런 이제 계약의 당사자, 관계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당사자가 좁은 개념, 실제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 맺은 쌍방, 그 다음에 이제 관계자는 이 계약으로 인해서 있죠.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수취인도 이제 관계자면 들어가는 거죠. 그래 이제 이 둘이 이제 계약을 갖다 맺게 되면은 이들 간의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권리 의무. 그러면 이제 우편 간소에서는 돈을 받았으니까 어떤 의무가 생기냐면 우편물을 송달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애우지 마세요. 그냥 보고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송달할 의무를 갖다가 갖는 대신 얘도 이제 뭔가 이제 받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 권리가 생겨야 되겠죠. 그 권리가 요금이나 수수료를 갖다 징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반대로 얘는 돈을 냈으니까 우편물을 제대로 송달해 주세요 하는 송달 요구권 생기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반환이라는 단어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미리 한번 잡아 놓겠습니다. 우편물이 배달되는 과정이에요. 접수한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접수해서 그리고 이 접수 우체국을 관할하는 집중국이 있어요. 접수국 관할 집중국에서 집중국은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접수국의 물건들이 여기로 쫙 모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중국에서 있죠. 배달할 곳을 관할하는 집중국으로 우편물을 갖다 이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이 배달할 곳을 관할할 집중국에서 이 물건을 갖다 배달국으로 이제 또 보내는 거고 우체국으로 갖다 4개를 갖다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편물이 착 배달이 되는 거죠. 이 루트를 따라서 우편물이 쭉 배달되고 있어요. 배달되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편물이 배달되기 전에 우편물을 발송한 사람이 내가 이 우편물을 갖다 잘못 보냈어요. 이거를 갖다가 되돌려주세요 하는 거를 바로 반환이라 합니다. 반환. 이 반환이랑 구별해야 되는 개념이 곧 배울 거예요. 반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송. 단어가 비슷하죠? 근데 의미는 다릅니다. 근데 교과서에서조차도 반환과 반송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혼동했을 때가 있어요. 어떤 특정 파트에서는 정확하게 구별해 쓰고 있는데 특정 파트에서는 반환과 반송을 막 섞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교환을 만든 사람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특정 파트에서는 반환과 반송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하시는 분이 쓴 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 파트에서는 이 반환과 반송 개념을 갖다 잘 구별을 못하는 놈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헷갈리는데 실제로는 이 반환과 반송은 다른 의미입니다. 반환은 가고 있는데 보낸 사람이 되돌려주세요. 이게 반환이에요. 그럼 반송은 뭐냐? 우편물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갔어요. 갔는데 이 우편물을 수취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편물을 갖다 제대로 수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든가 여러 가지 수치를 거부한다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치를 갖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편물이 요 끝까지 갔다가 퉁 하고 튕겨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반송입니다. 반환은 가는데 얘가 다시 잘못 보냈어. 그냥 다시 돌려줘. 반송은 끝까지 갔다가 얘가 퉁 튕기고 수치인한테 전달되지 못해 퉁 튕겨서 다시 돌아오는 거. 발송인은 우편물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반송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반송은 그냥 지가 갔다 그냥 퉁 튕겨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취인도 권리가 있는데 수취인이 가진 권리가 수치와 관련된 권리예요. 수치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상한 스토커 같은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막 관심을 표시해. 제가 여자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이제 연애 편지라든지 선물을 갖다 매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죠. 그러면 그 물건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수치를 거절해야 될까요? 수치를 거절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수치 거절권이에요. 거부권이에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요 세 개를 갖다 구별하는 형태. 이게 누구 거다 하는 거를 갖다 구별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애울 필요가 없어요. 딱 보고 상식적으로 우편물을 송달할 의무가 있는 거는 이해했고 그리고 요금 징수할 수 있는 거는 이해했고 근데 이게 나중에 실제로 시험장에서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수치인과 관련된 거는 전부 수치가 들어가요. 수치.
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스토커 남자와 어떤 여자분의 얘기를 갖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스토커가 이제 그 여자분 수치인한테 수치스러운 물건들을 갖다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치 해가지고 수치인과 관련된 거는 수치가 무조건 들어간다. 자, 요렇게 이제 암기하십시오. 이거 두 개가 시험장에서 보면 살짝 헷갈리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수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 이용하시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 자, 이 우편이용 관계는 법적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계약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논점, 계약과 관련된 핵심적인 논점이 뭐냐면은 모든 계약, 꼭 우편이용 계약뿐만 아니라 법적 계약의 가장 중요한 논점이 뭐냐면 이 계약이 언제 체결되는가 하는 시점이에요. 이 계약이. 지금 상황에 따라 다른데, 자, 우편 창구를 이용했을 때 가장 보편적인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원이 접수한 때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근데 이 창구를 이용했을 때는 직원이 접수한 때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우체통을 이용한 경우랑 방문 접수 집배원이 접수했을 때는 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은 우편 창고를 이용했을 때 직원이 접수한 때, 그러니까 접수한 때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우체통을 이용할 때랑 방문 접수, 집배원이 접수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솔직히 언제를 정확하게 접수 시점으로 잡아야 될지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체통을 갖다 이용할 때는 우체통에 있지 않습니까? 우체통에 그 우편물을 갖다 넣은 시점이에요. 넣은 시점. 그 우편물을 갖다가 수거를 해가지고 그 직원이 접수한 때가 아니라 우체통에 딱 넣는 시점에 접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방문 접수와 집배원이 찾아가서 접수를 했을 때 있죠. 그때는 자, 이 집배원이 영수증을 교부했을 때를 접수했을 때, 요때가 이제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된 시기로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계약의 성립 시기를 이때는 접수, 이때는 우체통, 이때는 영수증을 교부했을 때에서 다 달라 보이거든요. 근데 달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은 있죠. 접수한 때 성립된 거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 교재 저 뒤쪽에 국제우편에 가게 되면 있죠. 국제우편의 계약 성립 시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국내우편에는 없어요. 자, 우편물이 접수된 때부터 우편 이용 관계가 발생한다. 국제우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죠. 우편물이 접수된 때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뭐 우편 관서와 발송인 사이에 우편물 송달 계약이 성립한다. 우리가 이제 국제우편에 가면 국내우편이랑 조금 미묘한 차이점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려면 국내우편이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내우편을 갖다 충분히 잘 하시면은 예전에 이제 국제우편 어렵다는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는 국제우편 어렵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국내우편이랑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국내우편이 체계가 잘 잡혀 있으면 있죠. 국제우편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편 이용 계약과 관련된 내용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또 풀어보죠.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자, 2번 다음 중 우편 이용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편 이용 관계자가 있죠. 관계자는 우편 관서와 발송인, 수취인이다. 맞아요, 틀려? 맞죠? 이게 이제 오더브로 나오면 우편 이용 당사자는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인데 우리 교재에서 당사자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편 관소, 발송인, 수취인이다. 요까지 하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이용 관계는 다소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법상 계약 관계이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일단은 다소 공익적인 면이 있다는 거 우체국도 인정을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상의 계약관계라고 우체국은 우기고 있어요. 소송에서 지네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우편 이용 관계에 있어서 수취는 있죠. 우편물 수취권과 수취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 수취. 자, 그 다음에 방문 접수와 집배원이 접수할 경우에는 우편물을 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자, 집배원이 접수할 때는 뭐를 했을 때? 영수증을 제공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 체결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편 이용의 이제 이용의 관계까지 이제 정리를 갖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앞부분 설명 좀 한다고 시간을 끌어가지고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못했네요. 여기서 이제 한번 쉬고 있죠. 그 관계법률부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